자네 지금 도대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안 되겠구만. 자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여기 한 태국 여성이 직장 상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 밖에는 한 동양인 여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불같이 화를 내는 상사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태국 여성 눈치만 보고 있는 동양인 여성까지. 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소란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평범한 40대 방송국 직원 링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문화가 달라 부딪히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저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사라져야 하는 문화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랍 국가의 문화라던가 어린아이들을 시집 보내는 풍습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라져야 하는 또 다른 문화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것의 정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팀장으로 있는 부서에는 동양인의 피가 흐르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중국계 미국인 직원인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 문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 문서를 작성한 직원은 한국인 직원 주이었어요. 문서를 엉망으로 작성한 탓에 다른 부서의 일정이 꼬여버린 것이었죠. 신입사원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서를 펼쳐보았는데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등학생도 문서를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을 분배해 준 건데 이따위로 처리를 하다니 저는 주희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문서를 작성하라며 돌려보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주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뭐가 이상한지 모르는 게 말이 되냐며 주희를 쏘아보았는데 주희는 정말 억울하다며 이 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사한 중국계 직원이 자신이 마무리를 하겠다며 문서를 가져갔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완성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인이었던 주희의 초안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주희는 하루 만에 이걸 완성했는데 중국계 직원이 가져간 탓에 제출이 일주일이나 밀려 있었어요. 주희는 이미 완성한 걸 수정한다는 게 이상했지만 중국계 직원을 믿고 문서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중국계 직원을 데려다가 물어보았더니 그 직원은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되려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요즘 미국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으스대더니 하긴 콩알만큼 작은 나라에 있는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에 대해 뭘 알겠느냐라는 말까지 했죠. 신입 직원의 무례한 말에 더 화가 났지만 태국에서는 법 때문에 이 정도 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을 돌려보냈고 이후로 중국계 직원이었던 왕샤오는 저희 팀의 요주의 인물이 되었어요. 왕샤오의 일처리 실력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같은 신입사원인 주희와 비교하면 갓걸음마 뗀 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진짜 힘들게 했던 건 일처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샤오의 위생관념이었어요. 왕샤오가 무언가를 보고하러 제 책상으로 오면 저는 숨부터 참았습니다. 왕샤오의 입냄새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역겨운 냄새 아시나요? 음식물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한번 실수로 맡았다가 토악질을 할 뻔했습니다. 왕샤오의 입냄새를 겪어본 직원들은 저에게 그걸 참아내다니 정말 대단하다며 엄지를 축혀 세울 정도였죠. 제가 알아보니 중국인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 좋지 않아 방귀, 냄새도 지독하고 입냄새도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저와 다른 직원들은 고민 끝에 왕샤오가 양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며 왕샤오에게 구강청결제와 입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스프레이를 주기도 했는데요. 왕샤오는 절대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껌을 준 적이 있는데 와 껌 냄새랑 입냄새랑 섞여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 왕샤오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직원이 참다 못해서 왕샤오에게 양치를 좀 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샤오는 노발대발하며 지금 자신을 인종차별하는 거냐 화를 냈어요. 입냄새 난다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 직원은 인사팀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왕샤오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씩씩거리며 저에게 항의했어요. 미국에서는 원래 양치를 안 한다고 말이죠. 자신은 미국계 중국인이라 양치를 안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이건 문화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중국인의 피가 흐르니 자신을 미국인 취급보다 중국인으로 인정하고 불러달라 했으면서 분리할 때는 스스로를 미국인이라 칭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왕샤오와 회사에서 있었던 소동은 금방 소문으로 번졌어요. 동기는 저에게 아시아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 직원은 괜찮으냐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인이던 주희에게서는 입냄새가 난 적이 없어요. 매일 양치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식사를 하고 나면 약간의 음식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주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희를 특별히 예뻐해서 냄새마저도 안 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죠.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점심을 먹고 주희를 찾았는데 주희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더군요. 화장실에 다녀온 주희는 곧장 저에게로 왔는데 주희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희에게는 음식 냄새는커녕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알고 보니 주희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양치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딸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딸의 담임 선생님은 한국계 혼혈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꼭 아이들을 양치시켰습니다. 딸은 양치를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학교에서 양치하는 게 습관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양치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선생님만의 교육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희에게 물어보니 한국인들은 가방에 양치 도구를 들고 다니며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한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식사 후 양치를 하는 편이라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한국 회사의 화장실에는 칫솔 소독기까지 비치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저희 팀의 직원들은 너도나도 휴대용 양치 도구를 사기 시작했어요.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이상할 정도라며 냄새도 안 나고 치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준 주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빼고요. 왕샤오는 양치를 하는 행위를 불결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지켜보니 미국에서는 밖에서 양치하는 걸 불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입에 머금었던 걸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이었죠. 자신의 입냄새가 1000배 만배는 불결하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기에 이젠 저런 황당한 소리만 해대는 왕샤오가 불쌍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왕샤오는 자신이 양치를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양치하는 것도 방해했어요. 양치하러 가는 직원을 붙잡아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러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끝났으니 일이나 하러 돌아가라는 짓을 반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 시점부터 한국인이었던 주희와 미국계, 중국인이었던 왕샤오의 위생관념이 비교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주희는 항상 손톱을 짧게 유지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손톱을 길게 길러서 화려하게 네일아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손톱을 짧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주희는 손톱을 짧게 깎는 게 위생적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처음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주희가 손을 씻는 것을 보자마자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에 물만 묻히고 나가거나 비누를 슬쩍 묻히고 헹구는 것에서 끝났는데 주희는 손바닥에 손톱 밑을 비볐습니다. 손톱 밑에도 이물질이 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제 손톱을 슬쩍 보았습니다. 저는 손톱을 살짝 길러서 네일 아트를 하는데 잘 관리한다고 했음에도 손톱 밑에 약간의 때가 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손톱을 짧게 깎았어요. 가족들은 제 행동을 보고 까무러쳤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은 길이를 유지하더니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저와 똑같이 손톱 밑을 확인했고 다들 기겁하며 손톱을 깎았죠. 저희는 그날 밤을 손톱 깎기의 날이라고 불렀답니다. 제가 네일 아트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타나자 다른 여직원들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주희를 불러다가 주희의 손톱과 그들의 손톱을 비교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죠.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다른 직원들의 표정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 직원들은 주희에게 아무리 손을 씻어도 때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이러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희는 직원들을 데리고 가 손을 씻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감탄을 하며 주희를 보았습니다. 한 직원은 손을 씻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건 몰랐다며 박수까지 쳤죠. 주희는 자기 자리로 가서 종이를 프린트해 왔는데 그건 바로 손 씻는 방법이 담긴 안내문이었어요. 주희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줄 알고 이것마저 감탄하고 있었는데 주희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쓰는 안내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니. 왜 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하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 왕샤오였죠. 왕샤오는 손 씻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냐며 하여간 한국인들. 오버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고 주희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희는 주희를 두둔하며 손을 씻는 건 청결의 기본이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샤오는 자신의 손톱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자신은 한 달 반 동안 손톱을 깎지 않았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왕샤오의 손톱을 자세히 봤는데 왕샤오의 손톱은 농사일을 하고 난 직후의 손톱 같았습니다. 흙을 만지면 손톱 사이사이에 흙이 끼잖아요.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네일 아트를 한 손톱 가장자리에 까맣게 때가 껴 있었고 한 달 반 동안 자란 손톱이 네일 아트한 손톱과 섞여서 너무나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손톱 밑은 말할 것도 없죠. 머리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손톱 밑에 각질 같은 것도 껴 있었고 아무튼 알 수 없는 오물들이 켜 있었어요. 저런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다녔다니. 지금 당장 사무실의 모든 집기와 가구들을 전체적으로 소독해야겠다는 다짐이 서는 순간이었죠. 왕샤오의 헛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직원 주희가 손 씻기는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자 주희 눈앞에서 그 더러운 손을 흔들며 자기는 손을 씻지 않는데도 아주 건강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며칠 전에 감기에 걸렸다며 반차까지 쓴 주제 말이죠. 저는 왕샤오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손톱이 컴퓨터 타자 칠 때 키보드와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니 조심해달라는 말과 함께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왕샤오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3배는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 놀란 사람들이 회의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왕샤오는 이건 미국 문화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다른 직원은 왕샤오의 행패를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손톱을 더럽게 유지하는 게 어디 미국의 문화냐며 화를 냈어요. 그러자 왕샤오는 직원의 어깨를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폭행에 준하는 문제였어요. 경찰을 불러도 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왕샤오와 그 직원을 즉시 분리했는데 왕샤오는 그게 불만이었는지 옆에 있는 의자를 발로 뻥뻥 차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두가 긴장 상태로 왕샤오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왕샤오는 미국에 가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손톱을 길게 기른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였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매일마다 식당의 오염도를 체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샤오는 항상 분리할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샤오에게 양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는 문화는 미국의 문화가 아니다. 그건 중국의 문화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왕샤오는 진심으로 폭발했어요. 저에게 당장 이리로 오라며 위협했고 분에 못 이겨 쿵쿵거리며 바닥을 구르기도 했습니다. 왕샤오의 행패는 보안 직원들이 오고 나서야 끝났어요.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왕샤오를 끌고 나가는 보안 직원의 표정으로 마치 하수구에 코를 박고 숨을 쉰 듯한 썩은 표정이었죠. 태국은 남을 판단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지금까지 왕샤오에 대한 불만을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우선 손도 안 씻는 사람이 샤워나 제대로 하겠어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감으면 감사할 지경이었습니다. 솔직히 유럽인들도 머리를 자주 감지는 않아요. 모발이 동양인에 비해 굉장히 얇아서 매일 머리를 감는 게 오히려 안 좋고 머리를 오래 감지 않아도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동양인은 모발이 두꺼워서 매일 머리를 감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 주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주희에게 어떻게 머리를 매일 감을 수 있는 건데 라며 물었습니다. 매일 감는 게 귀찮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주희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밖에서 어떤 이물질과 먼지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머리를 자신의 베개에 닿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밖에 나가면 머리에 이물질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사실 다른 직원이 이 부분을 왕샤오에게 말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샤오는 미국인은 모발이 얇아서 머리를 감으면 안 좋다고 말했다 해요. 그 직원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이 머리가 얇은 게 아니라 백인들의 머리가 보통 얇은 거예요. 왕샤오는 미국 국적이었지만 중국계였습니다. 주희와 비교하면 모발이 더 두꺼워 보이던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죠. 저희는 주희가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매일 머리를 감고 관리한 덕분인지 머리에 윤기가 돌고 탱글탱글했거든요. 저희들의 푸석푸석하고 힘없는 머릿결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왕샤오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왕샤오의 만행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죠. 이전에 직원 몇몇이 식사를 하러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초대한 적도 없는 왕샤오가 찾아와서는 무작정 한국을 까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딴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느니 밖에 나가서 굶겠다는 둥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의 음식을 뺏어온 거냐는 둥 악에 바친 소리만 해댔죠. 하지만 왕샤오의 말과 달리 직원들은 한국 식당의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주희에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는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먹을 것 같다고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올 때 주희가 무언가를 옷에 뿌리는 걸 봤습니다. 뭘 뿌리는 거냐고 물어보니 탈취제라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면 옷에 냄새가 괜히 탈취제를 뿌린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제 바로 집에 갈 건데 왜 굳이 그러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주희에게서 나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주희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우리 가는 동안 지하철 타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희는 자신의 옷에 밴 음식 냄새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인의 청결도는 주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배려심까지 깊다니 배려하기 위해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생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왕샤오는 또다시 주희의 말에 반박했어요. 이제는 왕샤오가 무슨 헛소리를 할지 기대가 될 지경이었죠. 왕샤오는 음식 냄새가 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음식을 먹고 싶을 거고
그러면 그 음식을 사 먹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쓸 테니 음식 냄새를 옷에 묻히는 건 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길 가던 강아지 방귀 뀌는 소리인가요? 어떻게든 한국인 주위의 말에 반박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할 말은 없으니 말 같지도 않는 말들을 하면서 말장난을 해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화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왕샤오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일한 회사였는데 왕샤오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가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민원의 원천지는 왕샤오의 기숙사였습니다. 왕샤오가 있는 방으로 다다를수록 멀리서도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왕샤오의 방에선 기분 나쁜 냄새들이 풍겼고 문을 여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혹시 몰라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도 역한 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들어왔거든요. 입으로 숨을 쉴까 했는데 이 냄새가 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쾌했습니다. 냄새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이 냄새를 가져다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왕샤오의 집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음식물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날씨가 더워진 탓인지 상해버린 음식도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그곳을 확인하던 다른 직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직원이 나온 화장실을 들여다봤다가 결국 토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왕샤오가 쓰던 화장실 변기에 배설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왕샤오를 보며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쳤는데 왕샤오는 이게 무슨 문제냐며 제게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변기를 썼으면 물을 내리는 게 당연한데 대체 이게 뭐냐고 물었죠. 그러자 왕샤오는 중국에 있는 자기의 집은 이렇게 산다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놈의 문화 타령을 대체 언제까지 할 건지. 이딴 문화라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다고 소리치곤 그 생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중에 미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미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공중 화장실에 변기물을 안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자기도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잘 제공되지 않는데 중국인들은 그 핑계로 변기물도 안 내리고 잘 씻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었던 주위를 보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같은 아시아권이라도 이렇게 다른데 아직도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는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주위에게 하자. 주인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자신이 떳떳하니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자신은 한국의 올바른 문화와 생활 양식을 잘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회사 사람들도 변하는 것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사실 감명을 받은 건 저희였습니다. 제 눈에 주인은 마치 큰 어른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 왕샤오에게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자국의 문화가 깎아내려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저는 주위뿐만 아니라 이런 주위가 태어난 한국에도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왕샤오는 당연히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인이라 어느 회사든지 들어갈 수 있다며 호언장담을 했죠. 왕샤오는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좋은 건 중국인이라고 하고 불리할 때는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태도 말이죠. 태국는 대학 졸업자들도 일반 회사에서 한국 돈으로 100에서 1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계 회사에서 다니던 왕샤오가 100에서 130밖에 안 되는 일반 회사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고 있는데 취직이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아주 운 좋게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외국계 회사는 이전 회사에 추천서가 있어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추천서도 받지 못했고 이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쫙 났으니 왕샤오는 아마 곧 태국을 떠나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인 주인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희가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하게도 회사에 남아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쁠 따름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한국이 미국보다 좋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 어느 한 도시, 여기 한국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일명 한국 아리를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한국에 관련한 글들을 올리며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도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된 그녀의 이름은 루주인데요. 그녀의 사연을 보는 사람들은 심지어 팬까지 생겨 다음 글이 올라오길 기다리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마 마지막 글이 될 겁니다라는 충격적인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그 사이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글을 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루주라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쉴 때도 있지만 가끔 소소하게 피자를 만들어 파는 일도 병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 피자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군요. 애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피자 사업을 꾸준히 했지만 아이가 크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 더 이상 두 가지 일을 병행하기엔 쉽지 않았어요. 미국은 반드시 등하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추면서 장을 보고 택배를 보내고 장소를 오가는 게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했죠.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집 가는 건 아주 가깝다고 느낄 만큼 모든 곳들이 멀리 분산되어 있어 운전은 필수입니다. 평범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한국의 평택 미군 기지로 이사를 가라는 통지를 받은 겁니다. 한국도 군사 지역이 많으니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따라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당황스럽지만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미국으로 발령이 날 수 있을지도 예상할 수 없었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에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특히 사춘기라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시기를 보내고 있는 딸의 짜증은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빠르게 이사 준비를 해나갔죠. 짐들을 싸고 미리 한국으로 보내야 했고 그렇게 우리는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던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반부터 불편한 것들 투성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것도 무언가 물건을 건넬 때 한 손이 아닌 두 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노약자 등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날 역시나 듣던 대로 한국 공항은 대단하더군요. 그 규모와 시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낙후된 곳도 많아서 이 정도로 깔끔한 시설이 오랜만이라 그 위험에 약간 위축되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는 평택 기지로 찾아가야 했어요. 또 바로 그 옆이었죠.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겐 미지의 세계처럼 겁나는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간 평택 미군 기지는 다행히 우리가 살던 미국과 정말 비슷했어요. 마치 미국의 다운타운을 연상케 했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식료품은 당연했고 또 영화관, 도서관, 커뮤니티 활동센터, 병원,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는 곳, 당구대, 푸드코트 등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저희가 금방 적응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죠. 평택에 위치한 이 기지가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해서 살짝 기대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기대 이상이었죠. 미국이 그리울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타코벨, 앤소니, 피자, 버거킹, 파파이스, 서브웨이, 베스킨로빈스, 스타벅스 등이 언제나 먹을 수 있게 입점이 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곳은 미처 바꾸고 오지 못한 달러로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또한 성당, 예배당, 교회까지 종교시설도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푸드코트에는 건강보, 저통신 판매까지 없는 게 없더군요. 반찬을 파는 곳도 있었는데 군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의 장점은 입구 근처에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는 여름에 이용할 수 있었어요. 헬스장은 총 4개나 되었기 때문에 체력 단련은 걱정 없었죠. 또 여기서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골프장인데요. 1년짜리 골프장이 있는데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권 가격이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외부인도 이용 가능하긴 한데 가격이 10만 원 이상 정도 지불해야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골프장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던 시설은 30개 레인이 있는 볼링장이었는데요. 미군은 무료로 사용하고 그냥 신발 대여비만 내면 됐죠. 제가 가장 만족했던 한국의 문화 중 하나는 한국의 최고의 자랑 중 하나인 배달 문화입니다. 모든 메뉴가 언제든 빠르게 배달된다는 것, 그리고 또 팁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화 도요. 심지어 한국은 팁도 안 내는데 무수한 반찬과 심지어 리필까지 무료라는 게 처음엔 믿겨지지가 않았죠. 이 모든 게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문화적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평생 식당에 가면 팁을 꼭 내야 하는 문화에다가 적게 줬다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식당이나 서빙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죠. 또 배달을 시키면 너무 오래 걸려 다 식은 걸 먹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최근에는 배달을 할 때도 팁을 줘야 한다는 논란까지 커지면서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 일도 줄어들곤 했어요. 한국에선 그런 고민들이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외식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렇듯 평택 미군 기지의 인프라는 미국보다 뛰어났어요. 미국은 어디를 갈 때든 자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어느 시설이나 가깝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성해 놓은 걸 보고 정말 부러움이 가득 찼죠. 우리 아이는 영내 미군 자녀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이 있어서 우리 아이는 험프리스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다행히 아이도 한국이 좋다며 금방 적응해 가길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팝 아이돌에게 빠져 오히려 한국에 왔다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그렇게 밝아지고 대화를 나눈 건 아마 사춘기가 오고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라 저절로 한국에 오게 된 운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나날이 행복해져 갔어요. 특히 석양이 질 때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만 바빴던 미국과는 다른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우리의 평택에서의 시간들은 이 햇살처럼 따뜻하고 좋은 동네였어요. 없는 게 없었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기에 고속도로가 바로 뚫려 있어 1시간 정도면 웬만한 곳은 충분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서울보다 조용해서 좋았어요. 제가 무엇보다 한국에 빠져드는 데는 한국만 가지고 있는 최첨단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한국의 사람들은 친절하고 그들만 가진 특별한 예의라 불리는 매너가 특히 멋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왔지만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시설을 갈 수 없는 대중교통이 없었고 터치 몇 번으로 택시가 바로 도착했죠. 게다가 택시를 탑승할 시간까지 예약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일정 기간 차 한 대를 렌트하기로 했죠. 한국에는 렌트하는 시스템이 정말 다양했어요. 최소 몇십 분부터 몇 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차종이든 빌리는 것이 가능했고 심지어 빌리면 당장 찾을 수도 있더군요. 특히나 몇십 분에서 몇 시간 단위로도 빌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문화였는데 이용자 스마트폰이 이용하는 동안 그 자동차 키가 되어 열고 닫고 하며 이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경악할 만큼 놀라운 것들로만 가득 찼던 한국의 모든 것들에 적응해가는 듯했어요. 솔직히 적응했다. 할만하면 한국은 이것까지 가능하다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에 기대가 되더군요.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지낼 때보다 가족끼리 대화도 늘고 여러 곳을 방문하고 체험하는 일도 많아지면서 훨씬 가까워지고 화목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언제든 어디든 함께 다녀도 안전했기 때문에 그 안전함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 모두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안정감이 강하게 들었죠. 미국은 늘 총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야 했는데 한국은 총기가 없다는 점이 그렇게 안심될 수가 없더군요. 이런 편안함이 당연한 듯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더 부러워져 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요즘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바로 노숙자들 문제인데요. 노숙자들은 대부분 마약 같은 약물을 하는 사람이 많아 길거리 어디를 돌아다니는 것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저희야 성인이지만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늘 초조와 불안감을 가져야 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을 그만둔 큰 이유가 바로 저 불안감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은 정말 특이했어요. 부모가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는 문화가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이 언제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바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제가 데리러 가는 것들이 사라지고 그 시간을 본인의 친구들이나 개인적으로 쓰게 되면서 예민함도 점차 사라졌어요. 한국에서 적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가능했어요. 그러는 데는 한국만의 특이한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머무는 아파트는 대형 단지였는데 전용 애프터 입주자 전용 카페 SNS가 활발했어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소식은 앱에 빠르게 업데이트됐죠.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눠주고 빌려주는 것부터 휴대폰 앱 하나로 전등이나 가스를 끄거나 환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최첨단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니 세계 최고 나라에 산다는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럽더군요. 한국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편리했던 건 아파트 전용 앱은 피트니스부터 독서실 시설 등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은 멀리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러 가지 않아도 됐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가 바로 아파트 지하이기 때문에 밥 먹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집을 오갈 수 있었죠.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 대단히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피트니스, 골프장, 수영장, 사우나, 도서관, 독서실은 물론 놀이터, 유치원 등 모든 시설이 한 번에 모여 있죠. 미국은 주차장부터 정원까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서 정말 너무 귀찮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비팀이 아파트를 지켜주고 우리는 언제든 쓰레기만 버리면 됐죠. 한국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고 친절했어요. 그런 문화에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저도 함께 친절해지는 걸 느꼈죠. 한국의 모든 것은 나라의 사람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지란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엄마로서 한국에서의 삶은 정말 완벽함 그 자체였어요. 갑자기 아파도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은 가까이 넘쳐났고 의료비가 심지어 비싸지도 않았죠. 미국에서는 간단히 골절만 되어도 수백만 원은 기본으로 의료비에 들여야 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응급차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구급차 이용 시 거리마다 상황마다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은 급하게 아파도 구급차를 타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한국은 사회적 약자의 구분도 차별도 없는 나라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만약에 한국에 산다면 이런 의료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인들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전 미국에 살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어서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기 같은 면역력이 떨어져 걸리는 질병은 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제철 음식이라고 불리는 과일, 채소, 해산물까지 다양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미국의 과일을 드셔보시면 놀라실 텐데 생긴 건 정말 먹음직스럽게 예쁘지만 레몬만큼 산미가 강해 과일만을 먹는 건 어려워서 주스로 갈아 먹는 일이 많은데요. 한국은 모든 과일이 달콤했고 신선했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다 주저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루텐 프리로 건강식들이 많았는데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김밥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즉석으로 말아서 만들어 주어서 더욱더 맛있고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었답니다. 채식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한국은 정말 저에게 딱 맞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안전한 한국 덕분에 저에겐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다시 파트타임이지만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장을 보고 일터에 갔다가 세탁소도 갔다가 원래 해야 할 것들을 한국에선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제 시간을 벌어줬어요. 밤늦게 주문해도 눈만 뜨면 집 앞에 신선하게 도착해 있었죠.
그러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마트든지 어느 시설이든 차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한국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남편 직장에서 다시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거였죠.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들었을 때 보다 훨씬 슬펐 딸과 저는 며칠간 거의 웃지도 않고 속상해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명령이니 다시 짐을 싸서 한국에서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 더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이웃들이 우리에게 미국에 가면 사기 힘든 한국인을 하나씩 모아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한국은 시설들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람도 거리도 모든 것이 이어진 나라라는 생각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겨우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국가인데 오히려 저희 집처럼 편한 느낌이 이제는 없네요. 배달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들에 매일 매시간 긴장을 늦출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을 때 가졌던 안정감 편안함들을 그리워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심하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죠. 미국이 편리하지 않은 것 투성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이젠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신발을 안 벗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네요.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심각하게 그리워하는 저희 모녀를 위해 남편이 한국으로 발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두었고 아마 다음 달쯤이면 결정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한국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매운 음식처럼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에는 꼭 와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면 오래 머물면서 머지않아 피자 가게도 차려볼 계획입니다. 피자 가게도 하면 정말 잘 되지 않을까요? 미국식 피자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요. 어쩌면 이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전 매일매일 한국에 갈 기대만 하고 있답니다. 이건 저희에겐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이죠. 가장 기대하고 있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왜 꼭 한국이냐고요? 한국에서 지내는 짧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느꼈던 행복감은 우리 모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어느 카페에서 골프 선수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한국을 가라고 땅덩어리도 우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골프 칠 곳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 배우라고 시간 낭비야? 그러자 다른 한 선수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선수는 한국으로 가게 될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골프 코치 데이비드입니다. 전 한국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코치 중 한 명인 카시아스가 한번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저 그런 나라를 왜 가라앉은지 싶었습니다. 영국에 비해 땅 넓이도 적고요. 골프를 칠 수 있을 만한 곳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울 게 있겠지 싶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내리자 창밖을 내다보니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멋진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보여주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바다의 짭조름한 향기와 인근 정원에서 피어난 꽃이 은은한 향기가 어우러진 산들바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제주는 자연 애호가와 여행가들이 모두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봄이 시작할 때쯤 도착했습니다. 벚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섬을 물들이고 동백꽃에 붉은빛을 더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자연의 선율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친구인 무열는 제주의 골프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현지 가이드 수지 씨를 보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인 그녀는 열정이 넘쳐 보였어요.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제주도의 골프와의 얽힌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이기 때문에 골프 코스가 다른 곳이랑은 달라요. 단순히 평평한 땅이 아니라 화산에 의한 형성된 지형이며 모든 언덕과 움푹 파인 곳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그린 코스와 화산의 거칠고 거친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주에서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지 씨의 안내로 클럽에 도착하자 현지 골프 애호가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골프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의는 장난 아니었어요. 그들은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전설적인 경기, 노련한 선수들을 시험하는 코스, 골프가 삶에 가져다준 순수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도 골프에 도전해 보았는데 스윙 하나하나가 이 섬의 정수와 공명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와 숨막히는 바다 전망으로 이루어진 코스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도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은 모든 순간을 기억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와 저는 해안가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하늘을 황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땅에서 골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문화의 마음과 영혼, 뿌리 깊은 전통 국경을 초월한 골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여행은 끝이 났고 다른 도시인 서울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전 서울로 갔습니다. 수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궁궐이 나란히 있고 고급 부티크와 함께 번화한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대조적인 도시였죠. 지인인 무열이가 저를 마중왔고 저에게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더군요. 미로처럼 얽힌 도시 거리를 지나 평범한 건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위로 올라가자 지붕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펼쳐진 자연 그대로의 골프장이었습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골프라는 스포츠를 받아들여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이런 곳이 있다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건데요.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 옥상은 공간의 제약에 대한 아이디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한국에 기발한 아이디어지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활기찼답니다.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 스윙을 연습하는 학생,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노년층 애호가들까지 모두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단순히 골프를 치는 장소가 아니라 서울의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웃음과 그리고 골프공이 날아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무열이는 방금 라운드를 마침 환한 미소의 젊은 여성 예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티를 마시며 골프와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 할아버지 때문에 골프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골프를 좋아하셨고 함께 골프 토너먼트를 관람했던 기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 할아버지와의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 골프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한국인이 골프와 깊은 개인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골프는 단순히 경쟁이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 순간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저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테크 및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강남으로 향하는 무열이는 흥분해 보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세련된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상 골프의 세계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골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제 의구심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디자인과 기술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 조명은 마치 대낮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면에는 최첨단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 골프 코스의 가상 세계 투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스 안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를 디지털로 구현한 공간에서 티샷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고화질 스크린이 주변을 감싸고 있어 플레이어는 마치 실제 코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의 방향부터 잔디의 질감까지 모든 디테일이 재현되었습니다. 무열 씨는 저에게 클럽을 건네며 게임에 도전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스윙을 하자 센서가 모든 것을 인식해서 샷의 궤적을 화면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유럽의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것 같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씨는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한 코스씩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기술과 전통 도시적 솔루션과 오랜 열정의 융합은 제 한국 여행의 핵심이었습니다. 골프가 전 세계 수많은 보편적인 언어라고 사용된다는 믿음을 재확인해 주었고, 전 한국에 와서 매일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넓은 공간은 초보자와 프로 골퍼로 북적거렸습니다. 제 왼쪽에는 한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게임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딸이 공을 놓칠 때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어디에서 골프를 칠지를 탐색하며 환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상 토너먼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무열이와 제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친근한 얼굴이 우리 부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프로 골퍼인 세리 선수였습니다. 무열이는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아, 여기는 세리 선수예요. 대회에 나가기 전에 국제대회 코스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곳에서 자주 훈련하죠. 저는 세리 선수의 우아함과 침착함에 겸손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훈련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더 이상 코스를 익히기 위해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비용,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뮬레이터에서 친선 경기에 도전하며 팁과 요령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기술을 원활하게 통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곳의 본질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동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골프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에게 배우고 승리를 축하하고 패배를 웃으며 함께 즐기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민준과 세리 그리고 저는 근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과 시원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각자의 골프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골프가 주는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프로는 지역 작은 땅에서 연습하며 세계 무대를 꿈꾸던 초창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골프는 저에게 절제와 인내, 그리고 인내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무열이는 대학 시절 골프 대회를 조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의 즐거움을 소개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강남의 거리가 무수히 많은 네온 불빛으로 물들자 압도적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과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했던 한국에서의 여정은 골프에 대한 저의 이해를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세대와 문화, 기술 간의 간극을 좁혀주는 연결의 매개체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실제 코스에서 플레이하자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귓가에 맴도는 북적이는 도시의 소리는 평생 간직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제 골프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로 무열이가 한국 골프의 전통 골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던 현대 골프가 아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전통 한복을 입은 현지인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의 옷차림은 초록색 풍경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를 뽐냈습니다. 골프 장비도 나무 클럽과 수제, 가죽, 공 등 색다른 모습이었죠. 행사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조상에 대한 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로들은 골프의 역사에 대해서 골프를 즐기며 취미로 여겨지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은 달랐고 기술도 조금 달랐지만 그 정신은 전 세계에서 보아왔던 열정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모든 샷이 날아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모든 동작이 축하를 받았죠. 골프의 핵심은 기쁨, 동료의 존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죠. 경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순재라는 노신사분과 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세월의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은 젊음의 열정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우아한 동작으로 완벽한 샷을 위해 필요한 리듬과 균형을 강조하며 나무 클럽을 사용하는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나무 클럽의 무게와 느낌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현대식 장비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다른 기술과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골프를 배우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한 게임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이는 큰 행사였고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삶과 자연 전통을 축하하는 행사였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옥상 골프장에서 자랄 다음 세대이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은 가슴 뭉클했습니다. 기념식에는 문화 공연이 곳곳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전통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북을 치는 사람들이 박자를 맞추며 모든 선수와 관중들의 심장 박동을 울렸습니다. 또 점심은 별미였죠. 바닥에 대형 돗자리를 깔고 모두가 둘러앉아 한국 전통 음식을 즐겼습니다. 김치, 불고기, 다양한 전이 전통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상큼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음식은 한국의 풍부한 요리 유산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한 입 먹을 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가 내려와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진심 어린 감사의식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커다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전설적인 골퍼들과 지난날의 명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열이와 저는 나란히 앉아 그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모닥불의 따스함과 감미로운 노래, 그러한 동요에는 우리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은 시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핵심적인 본질을 간직한 게임의 깊은 뿌리를 이해하게 된 계시의 하루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골프의 과거로 떠난 이번 여정은 저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고, 골프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골프에 대해 관심이 없는 동양의 먼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완벽한 스윙이나 경기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유산, 그리고 골프에 대한 뿌리 깊은 사랑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무열이와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보냈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잔잔한 물소리가 나는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모험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골프가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학자답게 무열는 골프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추억과 교훈,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함께 어우러진 이 땅은 골프에 대한 저의 이해를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무열이 선물한 전통 나무 골프채는 골프의 유산과 앞으로의 더 많은 모험을 약속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고 저는 이것이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